시대에서 선교적 변화와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우리 나눠주시겠습니다. 제가 이게 분량이 많기 때문에 중간중간 안 하고요. 중요한 부분만 하겠습니다. 한국에 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트렌드 코리아 정도는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2년도 트렌드 코리아는 타이거와 캣이었고 여기에 나오는 10가지 이런 말이 무슨 말인가. 2023년도도 1년 만에 이렇게 변화를 엄청나게 했죠. 또 올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매년 10월에 나오니까 이 정도의 책은 알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한국에 사는 사람들의 생각, 외국인들도 한국 사람을 쫓아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참고하시고요. 왜 제가 이런 말을 드리냐면 요즘 세상이 급변하고 있으니까 과거에는 한 세대면 보통 30년 주기 아니면은 20세기 말에 아마 10년 주기로 세상을 바꾼다고 그러는데 요즘은 10년이 아니라 1년이면 세상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힘들어요. 우리의 대상자들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엄청난 거기에 걸맞는 노력과 우리가 바꿔가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상대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과거에 제가 70년대 80년도를 되돌아보면 사실은 그때만 해도 교회 문화가 세상 문화를 선도했잖아요. 요즘은 뭐 교회 문화가 한참 뒤떨어져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 메리트를 못 느끼죠. 여기에 나오는 이미 한국이 메타버스 시대에 들어갔고 가족과 사회 구조가 변화가 됐잖아요. 고령화 사회에서 저는 더 큰 문제가 한국 가족, 한국 사회가 너무 많이 변했다. 이제는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시대도 아니고 거꾸로 그냥 자식이 오히려 기대지 않는 자식이면 감사하다. 그건 정말 자식 노사 잘 진 거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불과 3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왜 60 이후에 걱정을 안 했냐면 자식이 있으면 걱정 안 했거든요. 요즘은 자식이 오히려 더 근심 걱정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거기에다가 우리가 오래 사니까 이게 뭐 60대 초반은 명함도 못 내밀잖아요. 저도 60대 이제 한갑 지난 지 한 2년이 이제 지났는데 명함 못 내밀어요. GMS에서는 명함 더 못 내밀어요. 기본이 뭐 다 6학년 몇 반들이기 때문에 명함도 못 내밀어요. 근데 옛날 같으면 이게 6학년이 뭘 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 가족이 많이 바뀌었고 또 사회 구조도 많이 바뀌었고 또 환경은 메타버스라 지금 가상과 현실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고 정말 이런 것들이 너무 엄청나게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질까 거기에다가 또 다문화 사회가 한국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엄청난 변화 속에서 살고 있다.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하자. 사상적으로는 더하죠.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 상대주의, 자유주의, 물질주의, 세속주의, 개인주의 이게 이제 주류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추구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종교적으로는 뭐 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거부, 추방 다 경험했죠. 거기에다가 갈수록 더 종교 극단주의가 심화되고 뭐 이런 일들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필드, 요 서론의 결론적으로 필드가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 이제 로컬에서 글로컬로 바뀌었죠. 이제는 그 지역, 거기에 이제 뒤에 나오는 지역이 사람으로 바뀐 것과 비슷한데 제가 6년 전부터 총장을 하면서 속지주의와 속인주의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해요. 사람들이 이 선교를 사람으로 봐야 되는데 대상 국으로 보니까 이게 뭐 필리핀 선교사가 필리핀에 가야 필리핀 선교사로 인정되는 그러한 사고 속에서 우리가 젖어들었기 때문에
필리핀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필리핀 선교사라고 말하는 것을 이해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 한국 교회나 한국 크리스찬들이 생각하는 것은 고사하고 우리 선교사들도 필리핀에 안 있으면 필리핀 선교사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이러한 사고를 바꾸는 것이 사람들을 바꾸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데 우리끼리 얘기할게요. 선교사들 바꾸는 거는 더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전문가들을 바꾸는 것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이 세상 말로 이렇게 고착화되는 거. 자기도 모르게 이미 다 이렇게 고착화가 돼서 이 고착화된 것을 고착화된 것을 어떻게 액체로 바꾸겠어요? 못 바꿔요. 그러니까 안 바뀌어. 사실은 제가 오늘도 뭐 여러 이야기 할 텐데 여러분들이 듣고 바꾸기를 기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게 있다. 한번 어차피 잊어버릴 거니까 제가 뭐 설명을 한들 다 잊어버리시는데 그래도 충격을 주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만큼 이 사고를 바꾸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개인이 네트워크로 하는 시대가 됐는데 아니 우리끼리 이야기는 고사하고 세상이 이미 개인으로 경쟁력을 잃었잖아요. 세상이 네트워크로 가야 경쟁력이 있거든요. 근데 아직도 우리는 사회 현장에서 개인을 고집하거든요. 아니면 개인의 수와 네트워크가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쫄병 정도는 원해. 근데 동역자는 잘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회사를 합병하거나 아니면 팔거나 하지 않으면 한 회사를 한 세대 지속하기가 좀 어려운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계속 변화를 가거든요. 변화를. 유독 안 변하는 그룹이 우리들이. 세상을 변화해줬던 그룹이 역사적으로 네 그룹이잖아요. 탐험가, 그리고 비즈니스맨, 그리고 정복자들이 세상 지구촌을 바꿨거든요. 또 한 그룹이 있다면 우리 선교사 그룹이 지구촌을 실제로 바꿨어요. 많은 선교사들이 아프리카, 많은 선교사들이 제3세에 가서 그 나라를 바꿨죠. 우리나라도 선교사에 의해서 바뀌어진 나라니까. 그것은 분명한데 이 네 그룹 중에 제일 변화에 둔감한 그룹이 우리 선교사다 하는 것이 실제로 나와요. 우리는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필드가 이미 이렇게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정착에서 이주로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이주민에 관심을 갖는 것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이주를 하고 이제 한 곳에 산다 별 의미가 없어요. 대한민국이 정부가 이것을 30년 전에 인식했으면 상하 제한 정책을 안 썼을 텐데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사람이 많이 우리 다 죽는다 이 생각만 하니까 폐쇄 공동체 많이 낳고 해외로 보내서 해외를 점령하면 되는데 이 근시안적인 사고로 그것 때문에 다 규제를 했잖아요. 저희 학교 다닐 때 보면 처음에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 다음에는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하나 이게 우리의 내리속에 가는 데마다 현수막이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불과 한 세대 전이거든요. 근데 지금에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국가가 수조 원을 보도 표시도 안 나는 아예 가려고도 안 하는 이러한 세대가 돼서 또 누구는 그래 그러면 망한다는 거예요. 왜 망해요? 세계 인구는 지금 계속 불어나고 있어요. 2050년도에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인구 하나 없어 망하는 것처럼 여전히 폐쇄적인 공동체에 살고 있는데 그때의 전 세계 인구가 100억 가까이 돌파해요. 예측 인구가 지금 98억이거든요. 지금은 80억인데 30년 후에 100억을 목전에 둬요. 우리나라만 줄죠. 근데 우리나라 안 줄어요. 우리가 그 말도 안 되는 단일 민족 요거는 좀 줄겠죠. 대한민국 사람 그 표현도 적절치 않은데 지금 국적이 어쨌든 외국 사람이 훨씬 더 많아져서 이제 여러분들의 시장이 훨씬 넓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주민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건데 어쨌든 세상이 이렇게
끊임없이 사람들이 섞이고 다문화되고 다 변화되는 이러한 세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주목해야 할 부분이 루럴에서 얼반으로 지방에서 도시화. 도시화가 전 세계 인구 통계에 작년에 55% 나왔거든요. 2050년도 통계가 75%입니다. 75%. 도시에 집중해요. 저도 선교철과를 미전도 종족이라는 오지 사역을 모토로 한국 교회에 이제 그걸 소개하는 일을 하면서부터 제가 선교 사역을 시작했었는데, 그때 이제 미전도 종족이라는 타겟을 놓다 보니까 뭐 그렇게 갈 수도 있었는데, 그 이후에 급박하게 2000년 들어서면서부터 도시 안에 미전도 종족이 수도 없이 거꾸로 밀려 들어왔거든요. 이주민하고 똑같죠. 우리가 전생하게 나갔는데 저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들이 우리 안에 오죠. 한국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동남아 사람들이 줄 서 있고 한국어 배우려고. 제가 요즘은 아프리카에 가도, 서부 아프리카를 가도요, 한국말을 꽤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놀래요. 지금 전 세계 어디 가도, 유럽 가도 그래요. 예전에는 진짜 상상도 못할 일이죠. 제가 1992년도에 필리핀에 갔는데, 그때만 해도 필리핀 사람들이 항상 세 번째 이렇게 물어보죠. Are you Japanese? No. Are you Chinese? No. Are you Korea? 이럴 줄 알았죠? 뒤에는 말 안 해요. 그러면 어딘데? 나 코리안이야. 이렇게 얘기해야, 그래? 코리안? 조금 아는 사람, 노스? 뭐 필리핀 그때만 해도 노스가 훨씬 이제 잘 알았거든요. 동남아, 아프리카. 그러니까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그런데 지금은 야, 벌써 한국 사람 이렇게 막 얘기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리고 한국말을 꽤 잘해요. 그리고 곳곳에서 한국어 열풍이 불어오면서 K문화, 뭐 K푸드, K컬처 하면서 한국에 엄청나게 지금 부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곧 몰려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준비를 해야 된다. 지금은 도시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이주하는 이주민이라든지 요 타겟을 명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거기에 걸맞는 일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 현장에 맞는 패러다임을 우리가 구축해 가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교회가 만만치 않잖아요. 제가 그 전에 시간이 없어 이런 말을 안 하는데, 지금 139년의 역사인데요. 대한민국이 20세기에 가장 부흥한 기독교 국가예요. 한때는 인구 성장률을 추월했어요. 뭐가? 기독교 성장률. 아무 데나 깃발 꽂히면 사람 다 모였거든요. 그게 언제냐면 70년대, 80년대.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도 건재해 보이는 것은 70년대, 80년대의 저 부흥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에 중고등학교 다니고 대학교 다녔던 이 그룹이 엄청난 헌신을 했기 때문에 이 그룹이 지금까지 한국교회를 먹여 살리고 있어요. 엄청난 파워죠, 이분들이. 베이붐 세대부터 조금 더 쓰면 한 70년도 중반, 지금으로 얘기하면 50대부터 한 70대 중반 정도까지 이 그룹이 한국교회의 핵심 허리층이에요. 이 층들이 지금 늙어가고 있어요. 옛날 같았으면 벌써 끝나는데 그나마 고령화로 이분들이 60대가 돼도 건재해요. 요즘요 60대 교회들, 60대들이 주축인 교회 많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시간이 다 돼가고 있죠. 네, 그래서 50년을 한국교회를 먹여 살렸어요. 10대, 20대가 70대까지 먹여 살리면 60년 먹여 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2030년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엄청난 추락을 목전에 두고 있죠. 대한민국은 거기에다가 저출산, 아까 얘기한 저출산이 가장 큰 문제고, 또 뭐 노인 비율이 많은 것, 또 그렇게 한국의 경제가 올라갔지만 우울지수가 너무 떨어지고 자살률이 여전히 1위고, 우리 가족들도 장난 아니죠. 이 지역에서
정말 장난 아닙니다. 우리 지역에서. 제가 아는 선교 상담 전문가 늘 저한테 얘기해요. GMS 선교사님들 부모님들 좀 잘 케어하세요. 잘 교육 좀 하세요. 좀 애들 보통 문제 아닙니다. 대학생 멀쩡한 것 같아도 직장생 멀쩡한 것 같아도 다 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너무 많습니다. 저희가 요즘은 이제 그래도 상담비도 지원해주고 심리 다 지원해주거든요. MK들을. 근데 그 얘기 안 하는 부모들이 너무 많고 근데 요즘은 그래도 얘기해준 사람은 감사해서 이제 도와주려고 애를 쓰는데 뭐 남 얘기할 게 아니라 GMS 선교사님들 중에 상당수는 우울해요. 여러분 속으로 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울해요. 그럼 부모가 우울하면 누가 우울하냐면 자식이 우울해요. 그래서 실제로 지난 수년 동안 우리 선교사 자녀들 중에 뭐 잘 아시지만 스스로 자기 삶을 정리한 친구도 꽤 있고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상당수 사모님들이 우울증 약을 복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사실 우리 선교사 그룹만 있는 게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정신적인 것은 피폐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무서운 거죠.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아요. 이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러기에다가 1인 가구 많아지죠. 근데 대한민국은 그렇다 치고 한국교회는 감소 현상 나죠. 세속화돼 있죠. 다음 세대 동원이 안 되죠. 물론 뭐 저출산이니까 당연히 안 되지만 요즘 20대 30대가 헌신도가 너무 떨어지고 교회를 가도 이 사람들이 과거에 50대 60대가 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11조 생활 또 주일 성수 또 교회 헌신 교회 봉사 이것에 너무 약하니까 그것이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선교 현장은 재난과 위기가 뭐 끊임없이 일어나요. 과거에 제가 2000년도 중반에 본부 근무할 때는 위기 정말 1년에 한두 건이에요. 1년에 한두 건. 요즘이요. 제가 좀 심한 말 하면 일주일에 한두 건이에요. 너무 과거에는요. 뭐 전화도 잘 안 되고 이메일로 겨우 소통하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카톡으로 뚝뚝 들어오니까 맞아. 공휴일이고 밤이고 없어요. 어마무시하게. 또 그때는 웬만하면 알아서 했어요. 애도 알아서 낳고 이건 웬만큼 다치면 그냥 다 알아서 다 병원 가고 누워있고 뭐 댕기에 뭐 말라리아 걸리면 다 알아서 했지. 이렇게 하는 얘기죠. 누가 연락해 병원 며칠 다. 지금은 다 연락해.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위기가 많고 뭐 지진만 보더라도 얼마나 많아요 지금. 과거에 몇 년에 한 번씩 했던 지진이 요즘은 매 달에 한 번씩 있잖아요. 보통 문제가 아닌 이러한 위기 상황 거기에다가 아까 표현한 그런 외적인 위기가 있지만 내적인 위기가 얼마나 많아요. 별의별 그 내면에 일어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죠. 또 정보가 워낙 IT가 발전하니까 이제는 너무 선거사들이 노출이 많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중충도 그랬지만 지금 그러니까 제한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노출됐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 정부가 몰라서 놔두는 게 아니라 그냥 놔두는 거야. 네? 그걸 모르겠어 외국인인데 뻔히 알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같이 조금 더 익스트림한 것은 그것을 더 적극적으로 해서 쫓아낸 거고 그 외 나라도 복음을 정당적으로 전하지 수 없는 지역에 있는 선교사들은 다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 그러면 그것을 인식하고 어떻게 해야 돼? 엑시스를 할 수 있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옆에 사람이 다 빠져 아웃돼도 자기는 아웃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응답 받았다는 거예요. 그 옆에 사람은 응답 못 받았다. 선교사들이 생각이 굉장히 주관적으로 돼 있고 고착화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지역이 있으면 더 전략적으로 내가 그런 가능성 예비해 놓고 여러 가지 해놓아야 되는 거고, 또 기존 자유로운 선교 지역에서도요 타지가 노출되니까 그것을 전략적으로 잘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만큼 이 정보라는 것이 무서운 시대가 된다.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 더 이제 전문성을 요구를 하잖아요. 선교사들이 과거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90년대에만 나가도요 조금 실력 없어도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해서 조금 언어도 좀 못해도 그냥 이렇게 묻혔어. 이렇게 묻어갔어. 지금 얘네들 젊은 애들 제3세기 젊은 애들 장난 아니에요. 그때도 조금만 귀를 기울이면 현장에서 무슨 소리를 했냐면 90년도에도 무슨 소리를 했냐면 선교사들이 우리 때문에 저렇게 사는데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지금 장난 아니에요. 선교사들이 저분 정말 선교사님 와갖고 정말 대단하다. 우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도록 내가 전문가가 돼야 돼요. 아니면 관계라도 좋아서. 아까 제가 말한 정말 저분은 정말 저런 마음으로 우리를 섬기는구나 하는 그런 마인드라도 있던지. 실력도 없고 성격까지 나쁘면 하고 안 되는 거야. 착하든지 아니면 실력 있든지 해야지. 착하지도 않으면서 성질 나빠지면 어느 사람이 좋아해요. 부인도 안 좋아하는데. 부인도 능력 없는 남편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사랑해주고 인간성 좋고 나를 이렇게 잘 감싸주니까 부인이 견디는 거잖아요. 근데 능력도 없는 것이 부인하기를 뭘로 하면 누가 있냐고. 부인도 그러는데 그분들은 다 남인데 떡고물 조금 줄 때는 조금 있었지만 떡고물이라는 계속 주기 어려우니까 그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전문성을 키워서 가끔 이제 제가 한때는 뭐 어느 지역 선교사 많으니까 가지 말라 이렇게 과거에 GMS 본부가 한 적도 있는데 저는 지금은 좀 달라졌어요. 많고 적으면 문제가 아니라 어느 쪽으로 갈 수 있다. 단 그쪽에 있는 현지인들이 원하는 사람이 되면 된다.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을 사역하는 거죠. 이주민 사역 똑같아요. 여기 이주민들의 니즈를 이렇게 뚫고 들어가서 니즈에 맞게 가야지. 이 사람들이 하나도 필요하지 않는데 본인들이 뭐를 만들어 놓고 원하고 자기 선교사가 자기 세계에 빠져 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그것이 이제 전문성과도 연관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선교 환경에 적응하는 것, 또 거기에 걸맞는 전문적인 전략자는 것, 또 무엇보다 우리가 안 되는 네트워크하는 것. 제가 이제 지부장님들 알지만 이 지부가 세계 나눌 때에 제일 강조한 것이 나누면 남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극히 높다. 그러니까 1년에 한두 번은 전체가 모여서 함께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된다. 내가 이제 부탁드리기도 했어요. 이렇게 이런 자리도 사실 그런 거거든요. 지구끼리 나눠주면 거의 우리 구조로는 거의 남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선교 지역에 가서 이렇게 몰 같은 데서 만나서 인사하잖아요.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나 이진동인데, 나 전철영인데, 혹시 어느 선교에 파송했어요? 나 GMS. 나도 GMS인데. 이게 무슨 콩가루냐고.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지구가 달라서 그렇지. 지구가 다르니까 모르는 거예요. 우리 옛날 같으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나라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협업, 네트워크가 안 되는 거예요. 네트워크. 그러니까 일을 잘하려면 분업하는 거는 좋은 거잖아요. 여기도 지역별로 나눠 사는 건 좋은 일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네트워크를 파괴하거나 울타리를 넘어서면 그거는 효율적이지 않아요.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 제일 또 중요한 것이 이제 지속성인데 그건 뒤에 고령화하고도 이제 대치가 되는데, 고령화가 되고 이제 사역 고령화가 돼서 은퇴를 하게 되면 사역 이양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은퇴 연령들이 우리가 다 됐고, 우리 GMS도 이제 20년 안에 은퇴를 80% 가까이 하거든요.
그러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선교사님들은 이게 훨씬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나 은퇴 이후에 나 어떻게 살아야 돼? 이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갈 때는 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죽기를 각오하고 죽어서 오고 노년에 걱정하다가 살면 어디 있어요? 이제 하고 이제 걱정이 되잖아. 그래갖고 나 어떻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많은데 그런 거 제일 염려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선교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거보다 더 많이 염려하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선교사님들이 해왔던 사역들이 어떻게 지속될 거냐. 이게 더 큰 관심사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이제 최근에 들어서 출구 전략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출구 전략이 뭐 exit strategy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영어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passing the baton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릴레이에서 하듯이 바톤을 잡고 가서 넘겨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은퇴 개념은 넘겨주는 개념이 아니라 피니싱 하는 개념. 정리하는 개념. 주님도 아닌데 자기가 왜 사역을 정리해요? 주님이 정리하라 할 때까지는 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정리하는 나는 것이다. 지속성이 가장 큰 과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은퇴를 앞둔 분들이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저도 사실은 은퇴 후에 그분들이 어떻게 사는 문제에 고민을 많이 해요.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이해는 되지만 우리가 선교사를 평생 살아왔기 때문에 살아올 때는 우리의 백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준다는 백으로 살았는데 나중에 백이 좀 거시게 하면 안 되잖아. 사람이 비참해지잖아. 그러니까 엑시드에서 중요한 것은 피니시 웰이 아니라 지속성이에요. 지속성. 내 사역을 누가 계속해서 어떻게 잘 할 거냐.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는 사실은 제한적이든 제한적이 아니든 언제든지 이 사역이 선교사가 없이도 갈 수 있는 사역으로 만들어 놔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니싱 웨이를 생각하니까 무슨 거에 많이 이렇게 함몰이 되고 시험이 드냐면 그 재산권. 여러분들은 재산권이 없어서 감사하지만 재산 있는 사람들은 선교지에서 요거를 어떻게 할까? 내가 그만둬.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이거는 또 어떤 분은 또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하죠. 여기는 선교비로만 준 건 아니야. 이것도 내 돈도 있어. 이런 생각하니까 이게 거기에다가 또 놀라운 것은 살 때는 1억이었는데 지금은 10억, 20억이에요. 이게 욕심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재산권 문제가 또 큰 화두로 좀 떠올랐어요. 뭐 이런 문제가 사실은 은퇴를 앞두고 저희 선교부터 겪는 거고 한국 교회 전체가 겪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교단 선교부 대표들도 저희들이 모여서 맨 이런 얘기를 하고 작년에 우리가 한번 발표도 한 적이 있는데 그런 문제. 그리고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이 제일 안 되는 게 뭐냐면 평가가 잘 안 되고 또 제일 할 줄 모르는 게 뭐냐면 성찰, 반축, 영어로 리플렉션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질 않아. 평가 체계가 서구보다 잘 안 돼 있고 저희도 만식년마다 평가계는 이렇게 돼 있지만 그 정도로 스트레스하지 않고 또 그렇게 잘 안 해. 솔직히 표현하면 평가할 줄을 잘 몰라. 그러니까 이게 성찰을 해야 되는데 누가 세상에서 제일 이쁘냐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졸리니까 물론 처음 본 사람이 제일 이쁘지만 실제로 이쁜 거는 누가 제일 이쁘냐면 거울을 매일 보는 사람. 거울을 매일 보는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평생을 실수를 안 하거든. 아무리 이쁘고 잘생겨도 거울 안 보면 허접하게 보일 때가 가끔 있거든. 상대방한테. 그러면 그날로 끝이야. 이미지는 그날로 끝이야. 뭐 과거다 소용없어. 근데 거울을 매일매일 보면 실수를 안 해요. 근데 저는 성찰이 약간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들이 끊임없이 사역들을 되돌아봐야 저희들이 된다.
그래서 저는 이 또 하나 우리 선교사님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책무요. 책무. 어카운트빌리티. 선교사님들이 어카운트빌리티에 너무 약해지면 안 된다. 저 사람이 치사해진다. 세상 사람들도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책무가 돼야 나중에 그냥 비참해지지 않아요. 치사해지지 않고 자기 하는 일에 책임을 져야 되고 자기 사역에 책임을 져야 되고 재정에 책임을 져야 돼요. 물론 그것이 저는 선교사님들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교회에도 문제가 되고 또 우리 선교본부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거기서 체계적으로 시스템화를 안 됐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책무를 못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리고 사역적인 부분에서 중요한 것이 선교사 중심이냐 현지인 중심이냐 이 부분인데 지금 세계에서 이게 선교사 중심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선교국과 선교지가 구분되어 있을 때에는 선교사 중심이 많이 돼요. 일방적으로 선교를 한쪽 방향에서 한쪽 방향으로 가고 선교사를 보내는 그룹이 있고 선교사를 받는 그룹이 구분되어질 때는 이것을 조금 더 이해도가 높아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 결정하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세계 기독교 시대가 되면서 쌍방향 시대가 되고 아니면 폴리가믹 시대가 되고 이렇게 다변화를 바꾸고 갔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선교지와 선교국이 이제 구분이 없어지거든요. 선교지가 선교국이 되고 선교국이 선교지가 되는 거죠. 그러려면 결국은 사역의 중심은 선교사가 아니라 현지인이어야 되는 거죠. 선교사가 제가 많이 하는 말인데 우리 선교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선교사들이 한국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장에 가서 제일 많이 하는 사역이 교회 개척이에요. 물론 그 가운데는 교회 개척을 잘한 분도 있죠. 꽤. 또 잘할 수 있는 분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필리핀 목회자가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국 목회를 얼마나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죠. 근데 언어적으로 따지면요. 제가 경험한 필리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보다 언어적 능력이 뛰어나거든요. 수는 약해요. 수는. 우리처럼 팡팡 계산 안 돌아가요. 복장 터지죠. 뭐 낱개를 많이 살 때는. 하나하나 슈퍼에서 다 세고 사전 세고 계산하면서 세고 또 넣으면서 세고 또 틀려서 다시 세고 이런 일들이 뭐 무수히 많이 일어나고 저기는 그 필리핀은 우리나라 옛날에 구멍가게처럼 마을마다 조그만 띵단 같은 게 있어요. 거기 가면 큰 돈 내잖아요. 돈 더 많이 받을 때가 많아. 한참 계산하고 더 많이 줘. 이렇게 받아갖고 이렇게 놓고 그냥 오죠. 얘가 이거 왜 줘? 저 사람 다 왜 주나 이러죠. 그런데요, 언어는 잘해요. 기가 막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산에 가서 학교도 안 다니는 애들인데요, 언어를 알아들어요. 야,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사 줬으면 우리가 하늘을 날랐을 텐데 우리는 그런 은사를 별로 안 주잖아요. 근데 필리핀 사람들은 잘해요. 워낙 이 다문화 속에서 살았고 다 종족마다 언어 다른 말 이러니까 자기들끼리 어떻게든 의사소통하는 법을 익혀서 딱 보면 딱 알아. 영화를 보여줘도 우리보다 훨씬 빨리 웃어. 훨씬 잘하는 거. 근데 물론 한국에 시집 온 필리핀 여성들이 한국말 배우죠. 한국 남자가 필리핀 말 배워서 하는 남자가 몇 가정이 제가 알기로 거의 없어요. 한국 사람은 언어 지실하게 못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언어적인 능력이 있어도 그 필리핀 사람이 한국말을 잘한다 얼마나 잘하겠어요. 네? 그 전화한다 얼마나 잘 전화하겠어. 목회가 되겠냐고. 안 되죠. 우리보다 선진국인 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한국 목회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할 수는 있죠.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아직도. 왜냐하면은
언어는 문화하고 믹스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이 뭐 제 아이도 뭐 큰애 미국에서 대학을 하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뭐 어렸을 때부터 12년을 다니고 미국 가도 성적은 좋아요. 성적은 정말 미국 대학 가서도 뭐 안 끌려. 근데 자기들끼리 막 대화할 때는요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언어라는 거는 말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이 느끼면서 아는 거잖아요. 우리끼리. 제가 하여튼 농담하면서 강의하는 거를 여기에 있는 필리핀 사람이 앉아있어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알아듣는데도 그것도 직역으로 알아듣겠죠. 나는 사실은 이런 의미를 두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이런 의미를 두고 알아들었겠죠. 또 그것도 못 알아듣고. 이러니까 현지인 중심의 사역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럼 선교사가 뭘 해야 되느냐?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역할, 코치, 멘토 이걸로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이것이 이제 우리의 책무의 또 한 가지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제자 삼는 것이 초점이에요. 우리는 죽어도 제자를 삼고 사람을 살리는 게 해야 되는데 선교사에게 너무 이 프로젝트 중심으로 가니까 그런 것이 다 결국 나중에 가면 사역적인 부분,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자가 계속 생겨나요. 왜냐면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계속 돈 들어가니까. 교회 개척도요, 돈으로 하기 시작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교회 하나 개척할 때 괜찮아요. 한 300불 들어가면 사역자도 주고 운영비도 하고, 두 번째 개척할 때 또 300불을 모금해야 되잖아요. 10개 개척하면 얼마 모금해야 돼요? 3,000불. 아, 내가 뒤에 막 방송이 있어서 내가 우리 얘기를 더 내가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GMS가 이 정도니까 다른 단체는 얼마나 더 많은 문제가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분은 20년, 30년 되는 동안에 사역이 많아지면서 재정이 비례해 간다. 저는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오죽했으면 작년에 우리 교단 선교부들이 모여서 또 작년 앵커이 에이드에서 뭐가 화두였어요. 돈 갖고 선교하지 말자. 돈 없이 해보자. 이것을 강조했겠어요. 왜냐하면 프로젝트를 한다는 것은 모금과 관련돼 있고 외부 자원이 100% 다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세계에서 20세기의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부흥국가가 되는 줄 아세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물론 우리 한국교회는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의 나라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 교단도 애썼지만, 또 하나가 한국에 있는 자립이에요. 1890년대의 통계에 의하면 당시에 매년 이미 그때부터 교회 개척이 엄청 이루어졌어요. 한국에. 교회가 건축하고 하는 일, 건축하는 일에 외부 자원, 즉 선교사에 의해서 외부 자원이 몇 프로 들어가는 줄 아세요? 1, 2%대예요. 별로 안 놀랐는데 1, 2%대니까. 그 어려울 한국교회, 한국 상황에서 한국교회를 건축하고 거기에 있는 선교사들을, 거기에 있는 조사죠. 당시에는 전도사 조사들을 생활비를 준 거는 외부 자원이 1, 2%대니까요. 통계에 나와요. 다 어디서 돈이 그러면 됐냐면 한국 사람들이. 그 선교사님들은 외부 자원을 어디에 썼느냐 잘 아시잖아요. 학교, 병원, 고아원 이런 일, 아이들 키우는 일. 여기에 돈을 갖다 넣은 거는 맞지만 교회만큼은 한국 교회들이 했어요. 이게 놀라운 자산이에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스트롱해지니까 한국 교회가 서구의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안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선교 현장에서 사역들을 넘길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걸 받을 만한 현지 교회들이 스트롱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그만두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사역이 중단돼야 돼요. 이런 일들을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서구는 그래도 뭐 그런 물량적인 선교를 할 수 있는 강대국이었지만 우리나라는 사실 그게 그렇게 녹록지가 않았고, 그런 면에서도 그렇게 하니까 모금을 하고 실행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그런 면에서 우리가 건강한 사역, 재정 책무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교회도 사실은 책무가 있는데 이렇게 이사 목사님들 없기 때문에 제가 교회 책무가 뭘 해야 되는지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산권에 대한 책무가 있어야 되는데 결국 이제 선교사님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가서 이제 재산권을 이제 갖게 돼 여러분들도 현장에서 재산을 갖고 있다가 나온 분들도 꽤 있을 거고 제한 지역에서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중국이나 뭐 이런 데 없는데 자유지역 잘 아시죠?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뭐 이런 데 미얀마, 아프리카 다 이런 데. 근데 문제는 그런 대부분의 나라가 외국인이 땅을 소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지 법인을 세워서 하게 되는데 현지 법인의 지분율이 대다수가 외국인이 낮아요. 현지인들보다. 현지인들이 적게는 51%에서 많게는 67%까지 이렇게 많아야 돼 외국인들이. 한국 그 현지인들이. 선교사들이 다 약해요.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키운 현지인이기 때문에 믿을 만하다. 내가 낳은 자식도 못 믿는 현지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 그런 문제 때문에 또 문제가 발생하고 문제가 발생하는데도 왜 이렇게 재산권을 가지고 많이 형성하는지 이유가 안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예상할 수가 없고요. 재난에서도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재난 구호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 해프닝이 너무 많은데 이것은 제가 작년에 KMK 12월에 쓴 게 주로 이런 거를 조금 썼어요. 그것도 다 내가 밝기가 너무 어려운 부분이 너무 많아서 글이라는 게. 그래서 좀 일부만 그런 것이 있다. 이거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이해하라고 그냥 던져준 거죠. 현재 GMS는 이렇게 현재 이거를 더 높았어요. 우리가 며칠 전에부터 또 유럽 학원에서 2,650명으로 최고점을 찍었어요. 지금 팬데믹 이후에 계속 최고점을 찍는 단체는 한국에서는 우리밖에 없어요. 다 디클라인 됐어요. 우리도 디클라인이 돼요. 왜 되냐면 아까 말한 대로 20년 이후에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아웃하기 때문에 지금 선교 훈련을 3번 여전히 하고 있어도 우리도 이제는 시간 문제예요. 우리도 계속 이제 하락세를 갈 건데 아시아 비율은 계속 높아질 거고요. 현재 63.5%인데 65% 거의 됐고 태국 제일 많아요. 필리핀 뭐 이런 데고 제가 보여드리고 이거 나이 만 56세 평균 연령이 60대 이상도 거의 1000명 가까이 돼요. 어마무시하죠. 다 60대라 별로 안 놀라는데 우리가 10대 파송국이에요. 태국, AX, 필리핀, 캄보디아, 일본, 인도네시아, 미얀마, 미국, 베트남, 인도인데 비율적으로 봐야 돼. 비율적으로. 어디가 제일 많아요? 캄보디아. 1700만 명밖에 안 되는데 선교사가 제일 많아요. 네. 우리도 퍼센테이지가 제일 많아요. 저기에 현재 한 150명 정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필리핀, 미얀마인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지 알겠죠? 그 속에서 비효율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 아시겠죠? 네, 제가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데 우리는 GMS예요. GMS, 여러분들이 GMS 선교사예요. GMS 뭘 하는 단체냐면 당연히 복음을 모든 열방에게 전하는 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비전들을 이뤄가고 있어요. 그 중 핵심은 팀 선교 활성화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GMS 선교사님들이 정말 귀한 분들이 많아서 매년 언더우드에 항상 파이널에 진출하고 언더우드 협회가 GMS만 매년 주기 어려우니까 우리를 한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씩 꼭 넣어서 줘요. 그래서 지금까지 몇십 명이 저희가 언더우드 상을 받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GMS의 2,600명 중에서 50명의 영웅 만들기를 원치 않아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목표는 2,650명이 다 하나로 주님이 원하는 골을 향해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지. 이주민 사역자 가운데서 우리는 몇 명의 잘하는 사람을 기대하지 않아요.
여러분 모두가 어떻게 해서든지 엮어서 한국에 있는 이주민들의 영향력을 줄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최고의 우리의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의 코어 밸류가 1번이 뭐냐면 정체성이에요. 저희는 어디까지나 GMS 선교사예요. 가끔 이 GMS를 자꾸 띄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리고 뭐 GMS가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해준 게 뭐 아니 자기가 GMS인데, 아니 여러분 대한민국 국가한테 대한민국 나한테 뭘 해줘? 여러분 대한민국 국가 국적 없으면 비행기 탈 수 있는 줄 아세요? 못 타요. 그렇죠. 여러분 GMS가 여러분들이 GMS예요. 이게 뭘 누가 남이 아니 GMS가 본부가 GMS 아니에요. 여러분들 GMS라는 것이 앞에 붙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얻는 보이지 않는 베네핏과 가치가 사실은 엄청나게 많아. 아멘. 얼마 주냐? 여러분 주는 거 다 주는 거예요. GMS가. 한국교회가 GMS라는 그거 없이 모금을 몇 프로나 하겠어요? 할 수 있겠죠. 가족이 좀 도와주고, 아는 형이 목회하면 그 형이 좀 도와주겠죠. 그러나 순수하게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을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GMS를 띄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GMS가 여러분들 가족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평소 때는 잘해주는지 못해 잘 몰라. 근데 아프잖아요. 어려움 처하잖아요. 그때 이게 발동이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평소에는 모든 분들의 보편적으로 뭐 다 원한 주진 않아도 아프고 어렵고 위기당한 사람을 도와주는 일에는 저희가 다 해왔고 또 할 수 있어요. 팬데믹 때 1,500명이 나와도 우리는 감당을 했고, 와서 1년, 2년 있고 다 감당을 했어요. 어떤 사고가 나갔고 치료비 없어서 치료 못 받았다? 별로 없을 거예요. 멤버 케어, 위기관리 다 저희가 해줄 수 있는 한 다 해줘요. 돈이 수억이 들어도 할 수 있어요, 저희. 왜냐하면 또 해야 되고, 그게 이제 패밀리니까 해야 되는. 평소에 뭐 용돈 많이 안 준다고 부모 아닌 거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수준 좀 높여야 되는데 이 수준이 너무 낮아가지고 내가 10만 원 회비 내는데 나한테 얼마 주는데 이렇게 계산을 하면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어. 속이 터지죠. 어느 선교지에 가면 선교사님들이 나는 우리 필리핀은 내가 뭐라고 하니까 내가 필리핀 선교사니까 몇 년 전에 필리핀을 갔더니 어느 선교 대회를 하는데 이렇게 회비 갖고 싸우는 거예요. 나 지금 방송에 있어서 지금 말하기가 어려워. 나는 그래서 꽤 큰 돈을 갖고 나는, 왜냐면 제가 이런 얘기를 다 해야 우리가 서로 공감하고 우리 생각을 좀 넓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지들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우리 동지한테 얘기를 해야지 나는. 더군다나 더 공부. 근데 그 돈이면 엄청 큰 돈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이거 저 사람들 이거 못 내는 것 같다. 내가 진짜 말하기 너무 민망해갖고 20불 내냐 10불 내냐 이런 거 갖고 싸우는 거지. 내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언제 이렇게 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고, 또 하나가 이 교단 정치사라는 건 뭐냐면,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는 교단에서 원하는 이 목표와 목적을 여기서 파송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목적과 목표가 아니라 우리 교단의 목적과 목표고, 이것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가면 돼요. 그냥 가면 되지. 선교하는데 뭐 자격이 어디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저를 수년 괴롭힌 사람이 있는데 왜 GMS가 어느 지역 갖고 지구 동의서를 받아야 되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구 동의서 받아갖고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이 순회 선교사처럼 했지 사도 바울이. 나이 제한이 어디냐는 거예요. 성경에 나이 제한이 있냐? 물론 없죠. 그러나 GMS라는 구조 속에서는
이러한 신앙이 있어야 되고 이런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냥 가서 하면 되지. 누가 그냥 가지 말래? 그럼 왜 들어오냐? 그냥 하라고. 그건 안 된대. 왜냐면 후원이 안 된대. 그럼 GMS에서 후원 받으러 오냐고. 네? GMS 선교 사역을 하기 위해서 후원을 모집하는 거지. 순서가 달라요. 내가 후원을 밥 먹고 살기 위해서 GMS에 들어오면 안 되죠. 들어오면. 그러니까 GMS 교단 정책 얼마나 중요해요. 앞에 GMS가 붙어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은 그 앞에 GMS를 붙고 다녀야 돼. 이걸 막 마음대로 띄워놓는 사람들이 있어. 왜 다른 교단 뭐 이렇게 하는데 왜 GMS? 그럼 꼭 다른 교단 가면 되지. 누가 뭐라고 해요? 아무 말 안 하거든요. GMS를 한다는 건 GMS 정체성에 동의하고. 그럼 선서 다 했잖아요. 정체성에 동의하고. GMS가 지향하는 바에 우리가 같이 나도 힘을 합쳐주 가겠다라는 이것에 우리의 존재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 존재감을 너무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GMS의 강점이 많잖아요. 어쨌든 올바른 신학이 있고 올바른 신앙이 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막 전하는 게 아니라 좋은 신학의 바탕으로 해서 올바른 성경을 전하고 올바른 신학을 전하는 게 우리의 목표니까 당연히 규제 있죠. 그것이 이제 정체성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반복 얘기하지만 팀사역과 연합, 선교 개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런 거죠. 이제 계속 빨리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밤을 새야 되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 지부장님이 시간에 딱 끝내라고 그러는데 제가 원래는 10분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30분인데 그래도 강의를 잘하려면 5분을 빨리 끝내야 되니까 25분에 끝나면 되는 거죠. 우리 박 지부장님 원래 제가 30분까지죠. 아니 왜냐면 3시인데 10분 늦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5분씩 서로 까보셔야죠. 네, 제가 합리를 드려드립니다. 현대 선교를 잠깐 성찰할게요. 그 현대 선교 운동은 연도적으로는 1792년 윌리엄 캐리로부터 시작한 게 현대 선교 운동이에요. 지금까지 230여 년. 지금까지 선교 운동은 3가지 운동으로 왔어요. 가장 주도적으로 오랫동안 했던 것이 전통 복음주의 운동. 케네스 라터레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서구 선교 운동은 한마디로 위대한 세계였다 이렇게 표현하죠. 특별히 19세기를 가리켜서 그래요. 1800년도 역대를 위대한 세계라고 표현합니다. 이때 아까 얘기한 대로 선교국과 선교지를 구분했고 또 하나가 지리적 확장에만 보는 그러니까 이것이 거의 2000년도까지 온 것 같아요. 우리 선교부터 몇 나라에 갔나 이건 중요하게 연락된 시대가 있습니다. 지리적 영토 확장에 너무 관심 많아요. 그 나라 안에 얼마나 많은 민족들이 있다는 건 생각을 별로 없었고 그저 나라 하나만 찍으면 중국에 선교 한 명 보내면 중국에서 끝으로 알고 더 이상 안 보내잖아요. 한국교회가 과거에. 그러니까 왜 그래요? 지리적 생각으로 한 거죠. 그때 이제 결국은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선교적 존재가 되는 걸 놓쳤고 또 식민지 역사 서구 선교가 식민지 역사와 같이 갔기 때문에 뒤에 또 정리를 할 텐데 이런 문제가 있었죠. 그 다음에가 WCC 에큐메니칼 선교운동이에요. 잘 아시죠? 서구 선교의 식민지 역사를 반성하고 인간의 구조적 고통에 집중하라 하는 출발은 나쁘지 않았지만 너무 많이 나갔죠. 여기에 보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성의 권위를 성경 말씀보다 위에 두어 성경적 선교를 버리고 옳지 않다. 우리 GMS 선교부 같으면은 당연히 성경 말씀이 훨씬 더 위에 되어야 되는 거죠.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저희는 허용 안 해요. 올바른 방법과 올바른 수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저희는. 그런 것이 이제 차이인데 이들이 나중에 가서는 뭐 정말 종교와 상관없이 종교 다원주의에 가깝게 이야기를 했죠. 또 뭐 웬만한 악행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또 정의를 위해서 이런 미명하에 했죠. 또 최근에 많이 일어나는 게 미셔널 처치 운동이죠. 잘 아시죠? 레슬리 뉴비긴이 이야기했던 우리가 공동체에서 교회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
너무 좋은 지적이었어요. 그러나 이것도 요즘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너무 타문화권보다는 또 타문화권을 조금 더 도외시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문제를 또 삼죠. 서구 선교 운동은 두 단어로 다 우리가 이해하면 끝나요. 하나는 신탁이고 하나는 파산이에요. 신탁은 식민지 아시죠? 신탁 통치. 그러니까 서구 선교부가 제3세계를 선교를 한다는 거 뭐냐면 거의 신탁 통치권이에요. 가서 완전히 모든 것을 지배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제3세계 선교 지도자 오버루지는 미션의 개념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선교사들이 현지에 대한 태도 바꿔야 된다. 가부장적 태도, 자신의 문화 강요, 그리고 새로운 선교사는 반드시 현지의 제도 가서 문화 받아들여야 된다. 무슨 말이에요? 서구 선교사님들이 현지의 태도가 안 좋았다, 나빴다. 가부장적 태도였다. 반드시 현지의 제도 가서 문화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면을 섬겨야 된다. 이 서구를 그대로 쫓아간 것이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도 저번에 제3세기 가서는 저기에서 별로 벗어나지 못했어요. 남하고 데스몬드 투투 주교도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말하기 부끄럽지만 어쨌든 선교사들이 자기들 이용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문화 중심주의가 뭐예요? 서구 문화가 비서구보다 우월하는 것, 차별과 무시 이런 것들. 그리고 영국 선교사들이 아프리카의 현지인을 사제를 인정하지 않았죠. 이유가 있었어요. 교육 못 받고 기독교 전통 없는 아프리카에 넘겨주는 상상해도 어렵다. 이런 문제를 발생을 했죠. 그래서 선교 모라토리엄, 선교 파산이 주어진 거죠. 경제 용어가 선교지에도 왔죠. 그리고 선교지에서 더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문화적 침투받는 것. 그러니까 복음으로 받아들이게 하는데 문화를 받아들이게 하는 것. 한국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한국 문화를 전달하는 것. 한국 교회 방식을 전달하는 것. 이게 다 똑같은 거죠. 식민주의 더 표현 안 해도 돼요. 식민주의의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 현지 지도자들을 양성하지 못하고 현지 협력자들만 양성한 것.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헌신자가 별로 없는 거죠. 나중에 다 끝내놓고 돌아갈 때 보니까 제자가 없는 거예요. 다 고용인, 피고용인 관계였으니까. 그리고 사역적으로는 선교사들이 일방적으로 모든 사역이 진행되죠. 사역에 사용된 모든 돈이 외부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돈을 하지 말자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의 시대. 가부장적 태도. 현지인 주도의 복음화 운동에 걸림돌이 되죠. 현지인들의 자율성 잃어버리게 하죠. 돈을 주는 한 절대로 그 친구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뭐를 못하죠. 빼내기식 전도, 이것도 최근에 많은 문제를 했죠. 하나님의 선교 전략, 또 브릿지 오브 갓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선교 기지 작품번에 나오죠. 그거에 대한 어려움 얘기하는 거예요. 돈 선교는 당연히 그러니까 하면 안 된다. 돈이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사고 내려놔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이 서구가 200년을 해온 이후에 반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리의 문제였다. 근데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도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미 그들이 반성하면서 지도를 이해함. 여기서도 리더십 패슨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제 액세스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지도력을 이해하는 거냐 할 때에 그 성공의 열쇠는 선교사의 지도력이 아니라 현지인의 지도력. 그러니까 현지인을 더 세워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양의 조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원하면 나중에 잘해드릴게요. 2024년도 세계 인구 통계에 보면 자 보세요. 1900년도에 북반구 즉 유럽과 북미 이게 지금 잘렸는데 밑에 조금 더 내면 될 것 같은데 북반구가 4억 5,900이고요. 남반구가 1억이 안 돼요. 9,800만이에요. 5배가 북반구가 많아서 언제요? 1900년도에. 지금 작년 통계인데요. 북반구가 얼마냐면은 8억 3,800이에요. 남반구는 얼마냐면 17억 6,600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남반구가 2배가 많아요. 근데 2050년도에 가면 97억 인구 예상하죠?
그전에 북반구가 얼마 예상하냐면 7억 5천, 남반구는 26억. 그러니까 한 4배 가까이 벌써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제3세계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세계 위전도 비율이 나타나는데 1900년도가 54.3%, 작년에 28%, 2050년도에 28.4%. 더 늘어나요. 그러니까 성경을 훨씬 더 지금보다 전략적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이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기독교 역사에서 무게중심이 크게 패러다임이 변했는데, 물론 앤드루 월스의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한 3가지 정도. 하나는 오순절 성령 강림 고넬러 사건, 이것 때문에 복음이 헬레니즘 문명권으로 확산된 것, 히브리즘에서 헬레니즘으로 바뀐 것, 이것이 엄청난 역사다. 복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넘어서 이방인에게 간 것, 이것이 핵심이고, 두 번째의 패러다임 시프트의 변화의 근거가 뭐냐면 유럽의 복음화, 크리스텐덤이라고 하죠. 그것 때문에 북서 유럽의 야만이가 더 회심하는 역사. 마지막 세 번째의 큰 패러다임 시프트는 기독교가 남반구 전역으로 제3세계로 확산되는 세계 기독교 시대예요. 근데 이 지금까지의 세계 기독교는 서구 기독교인데, 서구 기독교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또 다른 용어가 뭐냐면 크리스텐덤이에요. 기독교 왕국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왕국이 이제 세계 기독교 시대가 됐다는 것은 크리스텐덤 모델이 완료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탈서구, 탈식민지화 됐다는 거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선교주와 선교 세력이 구분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는 외부인의 중심이 아니라 내부인 중심. 그러니까 사역이 선교사 중심이 아니라 필드 중심이라는 거예요. 외국인 지구도 살아나려면 이 사람들 중심으로 빨리 구조를 바꾸셔야 돼요. 선교사님들 중심으로 택도 없어요. 절대 이 나라 문화를 쫓아갈 수 없고 이 사람들 문화를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잘할 수 있는 것을 토양을 만들어주고 선교사가 역할해주고 그 사람들의 니즈를 채워서. 잘 알잖아요.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아무거나 갖다 주는 거잖아요. 네? 다 좋아하는 줄 알고 갖다 주는. 절대 저는 안 사죠. 그래서 절대 안 사요. 왜냐면 사줘서 마음에 들기가 너무 어려워요. 저는. 왜냐하면 니즈가 여성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는 뭐니 해도 머니잖아요. 그럼 자기가 살면 제일 피차편한데 왜 그래요? 니즈로야 우리가 약한 거예요. 현지인들, 여기에 있는 외국인들한테 그들의 니즈가 뭔지도 알아야 되고 그들이 니즈도 그들이 원하는 니즈로 줘야 돼요. 그러면 대우받아. 그러면 대우받아. 무작정 도와주는 게 대우받을 것 같죠? 천만에. 그러면 9개 주다가 10개 안 준다고 욕해. 제가 필리핀에서 25년 전에 느낀 거예요. 필리핀 총회를 제가 도왔는데 매월 도왔어요. 얘네들 늘 불만이 더 안 해준다고. 제가 그래서 도와주지 말고 돈 갖고 있다가 자기들이 뭐 할 때 그럼 도와주자 할 때 도와줘라. 그러면 행사 때 박수 받고 와 선배님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매일 도와주면 매월 도와주면 절대로 고맙다는 말 못 듣는 거야. 사역할 때 그 지혜잖아요.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도록 하고 행사들 하지 마세요. 다 주고 자기들이 원하는 거 요청할 때 적당하면 그때 차라리 한번 해주면 대우받고 그리고 자기가 어려울 때 쫓아올 거 아니에요. 아, 이런 일이 그러면 적당히 이렇게 해주면 그 이제 전략이죠. 어쨌든 세계 기독교 시대에서 내부인 중심의 사역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이건 모든 분야가 다 마찬가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선교는 문화 경계 넘는 거다. 지리적인 개념 아니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돈 갖고 선교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돈 많지 않잖아요. 서구처럼. 돈 갖고 할 수 없어요. 그럼 뭘로 해야 돼요? 돈 없이 해야죠. 진정한 파트너십.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 이해하려면 인간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선지자들 촉구한 것은 행동 변화에 대해 태도 변화. 크리스텐덤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요즘 다양하게.
종족 개념, 모든 곳에서 모든 곳에서 선교, 선교의 방향 역전. 그래서 현지인들 중심, 제자와 동일한 인간, 가불관계 함정에 빠지 않아야 된다. 이런 거니까. 제가 이제 한 10분 정도 남아서 결론 들어갑니다. 한 7, 8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이주민 선교는 뭐 여러분들이 어쩌면 저보다 더 잘할 수 있으니까 제가 그냥 쭉쭉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뭐 이주민 사역에 대한 선교적 고찰도 우리가 뭐 너무 잘 알고 또 누군가는 하겠죠. 이주민 사역 전략. 어쨌든 어쩔 수 없이 하는 사역이 아니라 소명과 사명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을 이곳까지 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고 지금까지 여러분들 사역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니까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끈다고 생각해야지. 여러분들이 뭘 하겠다고 덤비지 마세요. 안 돼, 우리 안 되는 거 알잖아요. 하나님이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명, 그러니까 소명감, 다시 사명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무작정 하지 말고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세요. 그냥 대충대충 지금은 안 통하는 시대니까. 모르면 묻고 혼자 하기 힘들면 같이 하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전략을 도모하고 또 그들을 갈 때 아까 같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올바른 태도로 갖고 접근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이 사역에 관심을 갖고 선교사로 사역을 하는 일에 자부심이 있어야 되죠. 네, 마지막으로 이 선교사의 정체성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뭘 하든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미셔너리스나 세크리파이스 본 프리빌리지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선교사는 헌신하는 게 아니고요. 특권이 특권. 하나님 우리 선교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우리가 선교사 된 게 아니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선교사로 세운 거예요. 그거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래야 요 말의 의미를 알아요. 너희로 가서 열매 맺게 하고 누가 맺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는 거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좌절해요? 왜 낙심해? 내가 하는 건가요? 우리가 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낙심할 일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감사함으로 오늘도 헤쳐나가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존재 이유에 존재 가치는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과거의 선교 현장에서 뭘 했더라도 다 엎으세요. 엎고 리셋 아시죠? 뉴노멀의 핵심이 뭐예요? 노멀이 새로워졌다. 과거 것은 다 과거에 우리 가졌던 기준, 가치 모든 것들은 다 쓸모없다. 어디에서? 지금의 시대에서. 솔직히 표현하면 여러분 가운데 상당수는 필드에서 왔죠. 필드에서 가지고 있던 경험이 좀 심하게 말하면 다 없는 게 편해. 여러분 신도시 어떻게 만들어져요? 구도시를 맨날 고쳐봐야 절대로 구도시는 고쳐지지 않아요. 없고 새로 시작하는 게 나아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새로 판을 까는 위대한 리셋 하시고요. 이 시대에 맞고 변화하세요. 그리고 전환하세요. 과감하게 좀 숨 좀 쉬었다가 선거지에서 막 급박하게 나왔는데 또 쉬지도 않고 뭘 하는 사람 제가 제일 걱정스러워요. 쉬세요. 호흡하고 좀 한국 공기를 좀 몇 번 마셔봐야 한국을 알죠. 그러니까 여기가 한국인지 필리핀인지 자기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뭐 이게 뭐냐고 지금 여기가 지금 한국 사역지인지 그러지 말고 전환하시고 그리고요 please 네트워크 하세요. 여러분들 서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까 같이 뭘 할까 이런 일을 위해서 이렇게 모였으면 좋겠어요. 이주민 사역 만만치 않거든요. 혼자 솔직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연합해서 좀 잘하고 그리고 본질과 사명에 우리가 더 다가간다면
아마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주최 측에 맞춰서 잘 끝내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질의응답. 그래? 질의응답 있었죠. 혹시 우리 전철영 총장님의 그 내용을 들으시고 궁금하다 아니면 내용이 안 맞다 이런 거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됩니다. 예, 제가 바라는 바는 예, 예. 없으실까요? 예, 있으실까요? 예, 우리 객관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제 1번 있다, 2번 없다. 자, 없으신 걸 알고 박수로 한번. 좋습니다.